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의 성대묘사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네, 광역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연찮게도 저희가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죠. 한동훈 당 대표님께서 최근에 말수가 많이 느려지셨고 의식적으로 이 템포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보았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도 좋아하시니까 서영교 의원과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거 뉘앙스 아주 껌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요즘 오빠가 뭐 이런 식의 말투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한다. 싸움닭을 잘 조련하는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의 부름을 받고 싸움닭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닭을 싸움판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기성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창 꼬꼬대하며 온갖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또 물었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그러자 기성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아직 교만하여 다른 닭의 그림자만 봐도 덮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열흘이 또 지나자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느냐?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으나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라 눈을 보면 닭의 감정 상태가 다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열흘이 지났고 왕이 불렀습니다. 기성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닭의 상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편안함과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라도 모습만 봐도 도망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부로 나대는 사람. 초보 싸움닭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달려듭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죠. 이들은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고 믿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판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에 취약한 사람은 곧장 분노에 주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슬픔에 취한 사람은 슬픈 상황으로 타인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싸움닭 일화처럼 감정에 휩쓸린 눈으로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감정에 복종하는 인간은 자신의 권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권리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실을 알아도 섣불리 나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설프게 알면서 다 꿰뚫어보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만 진정 필요한 자세는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과거에.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대철학자도요. 세 번째 교훈은 닭 이야기 말하는 것입니다. 달생편에.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담을 즐기는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험담을 하고 나면 잠시 기분이 상쾌해질지는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 찜찜함은 어느덧 자신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버려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이론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저장되는 게요. 우리의 말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씨앗으로 저장되어 더욱 강화되어 버립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을 옆에 두면은 자신의 무의식에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것을 지속적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꾹꾹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일컬어 샤덴프로이덴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험담을 통해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 상태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은 자기 발전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꺼이 축복해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 진정한 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과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성공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내 욕망을 억누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싶어도.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어울림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듣기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로 듣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을 쥐고 끌고 가는 법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나고픈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우리 놀자
사상의 노자 선생님, 모티브의 노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노자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자 선생님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여라. 이것은 은밀한 지혜라고 부르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라고 노자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싸움닭을 잘 조련하는 기성자, 장자의 달생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닭이 되시겠습니까? 나무닭이 되시겠습니까? 세무당국이 숨겨진 것을 찾고 조사받는 쪽에서는 숨기고 마치 숨각꼭질을 하는 것 같죠? 모든 것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다오. 그러고 본인이 그것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거세요? 이게 본인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탈탈탈 털어달라 공개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이 좀 생뚱맞죠? 세무조사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에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보통이에요. 횡령이라든지 비자금, 그럴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무당국이 털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나라면은, 그러니까 저라면은 내가 먼저 털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먼저 저를 스스로 셀프 털이를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다 공개하고, 네? 저는 제가 먼저 다 세무당국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턴다라고 공개 선언하면은 저는 제가 먼저 저를 다 털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세법상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은 자진납세 이런 것은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 재미 되게 없다. 여러분이 지금의 방식으로 보셨듯이 저희 방송을 이제 쭉 들어오셨다면은 아시겠지만 듣고 보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식으로 예상하고 있을 그들의 정치적 학살에 처하게 만들 그 모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를 해보시라. 이번에는 좀 더 새로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방송 듣고 따라하고 타 정당에 퍼나르고 자기 생각처럼 미리 이들이 썰을 풀어서 이제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그들까지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가 아주 창의적으로 놀병을 펼쳐줄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저의 놀병을 펼쳐줄 것이니 기대하시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의 이제 이 말들이 흡수되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흡수된지도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실패, 혁신당, 여러 타 채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해본 것을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는 가운데서 민주당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조국 당대표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실패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의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강화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당선되지는 못했잖아요. 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이제 우세 지역구가 아닌 열세 지역구를 이제 실패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을 보고 실패의 원인들을 그들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뜻에서 조국혁신당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실패는 그분이 일단은 이 호남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조국 씨가 이 호남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 관련 사건에 저는 사건이라고 봤어요.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언론 기사를 찾아보며 밝히는 가운데서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기에는 내용이 기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총리나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이 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질까? 기타 등등의 모습들, 이낙연 전 총리가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나, 홍보해주지 않았나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들어보시면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되는 권력 쟁탈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문재인 씨가 임기 후에도 당원권을 유지하면서 당무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도 정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옆으로 샜네요. 우리가 그렇죠 하여튼 좌우당감. DJ 이후 이 후광을 받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문재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김대중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DJ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몰랐단 말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진정한 정치인은 처음부터 글쓰기를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 고유하게 공통점, 유사하게 이 내밀하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했답시고 찾는 게 또 재밌는 또 묘미니까. 그러니까 저와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해석을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받아쓰기를 잘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글쓰기를 처음부터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받아쓰기를 잘하는 정치인. 정확한 받아쓰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그쵸?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분들의 수준은 또 저처럼 어려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을 갖고 또 이 시간을 또 저의 재능을 또 시간을 내서 또 여러분께 쏟아붓고 사기 충전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내 자랑을 합니다. 또 아유 또 꼴값을 떱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이게 일종의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 이 말을 또 받아쓰기고 뭐 이렇게라고 또 해석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표현 방식이에요. 민심을 듣고 받아 써라 라는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걸 또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의 제일 첫 번째 책무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사람들은 보통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잘해야 한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정치는 받아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 적는 것입니다. 한자 한자 빠짐없이 꼼꼼하게.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포스트 DJ를 꿈꿨던 호남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서 패착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단 말입니다. 조국 역시 포스트 DJ를 팔았던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의 민정수석이었단 말입니다. 그 뿌리는 반호남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번에도 호남을 포위하자는 전략인 민주당은 이제 이게 기본 뿌리가 DJ인데 DJ를 이용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거든요. 과거 DJ 보고 호남인만 아니었으면 벌써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요 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DJ에게. 그때마다 이제 DJ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나는 호남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호남인도 실수가 있고 다른 지역 사람도 실수가 있고 다른 지역 사람이 잘난 게 있듯이 호남 사람도 잘난 게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깨알 같습니다.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오늘은 갑자기 한동훈 당대표 성대묘사에 꽂혀가지고 DJ까지 한번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머리털 하고. 안 비슷했지만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말도 안 나와. 부끄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DJ는. 이제 왜 이렇게 책 쓸 게 많은지, 민주당 역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전과 다르게 한번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저의 약속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세례명 관련된 책이 먼저 끝난 다음에 써볼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욕심은 더럽게 많아서 이거 제가 전매 특허 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연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민주당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호남 지역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빠져나간 뭐 팬클럽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해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제외하셔야 돼요. 문재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정서적으로, 얼마 전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그 말 듣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 듣고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아바타에서 그 나무 뿌리들하고 다 교감하듯이 이렇게 부족들이 다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까? 집단지성. 이 지지자들은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이재명, 이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으로부터 이재명까지 이어진 이 지지자들은요, 이미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미 마음을 서로 다 교감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이제 조국혁신당을 코칭하시고 그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신 조국 대표님이셨던 것이죠. 또 민주당 내에 또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사라져간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져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셔가지고. 전에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중정당 설명 드릴 때요. 미국의 정당과 비교하면서. 그것도 영상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DJ가 그 험한 고난을 겪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역사의 승자로서 신앙의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랑으로 이제 품어주려고 했던, 나도 몇 번을 죽음의 문턱에서 넘었다. 목포 광주 사람들도 자식도 잃고 가족도 잃고 죽음 경험한 거 안다. 내가 감히 그렇지만 나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다.
내 대해서 민족 슬픔은 종결지었으면 한다. 나도 몇 번 죽을 뻔했다. 내가 목숨이 나도 한 개지 않냐. 내가 목숨이 9개라서 이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들을 죽이고 싶지만 나한테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신,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초인의 마음으로서, 초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들을 힘들지만 내가 용서할 테니 나중에 이들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나를 원망을 해라.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이들을 용서해줘. 내가 용서할 테니 같이 용서하고 지역 갈등 삼지 말자. 사람인 당신이기에 자신도 한 작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비난도 뒤따를 것을 예상했고, 그것조차도 자신이 태어난 시대적 아픔의 역사에 자신에 대해서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십자가를 진 거죠. 용서라는 말로. 현재까지도 그분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워낙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서라는 말보다 다 지나갔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용서라는 표현은 감히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거만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는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으니 새 시간을 맞이하자. 지나갔으므로 자신도 몇 번씩 죽다 살아난 것을 본 광주가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했던 것은 아닐까. 지나갔으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생각하는 이제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뭘 못하냐고,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님을 연임까지 하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부산시, 이 기타 지역구, 그러니까 부산시 이외에도 다른 기타 지역구의 의원들 및 그 하위에 구축된 세력들, 정치적 이해관계, 실용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핏 스쳐가는 유튜버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자기들의 마음 상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니야? 왜 나보다 부족한 이재명인데 나는? 이런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못하는데, 뭐가 부족한데, 그런 이제 반감으로 혁신당과 연대하듯 보여지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국민과 그리고 특정 정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쪽도 상당히 똑똑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 머리 좋은 그 방향을 이제 마음의 상처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논리를 동원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허공에 떠도는 논리로. 그러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젊은 싱그러움의 정치인이 젊다고 젊음이 싱그러움이 이제 정치인의 덕목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젊다라는 이유로 쌓이고 축적되고 해서 저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함께 눈물이 나고 같이 배가고 부어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이러한 지도자가 이제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감정이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상대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요. 처음에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는 어떠한 경향이 생기냐면요. 관심을 안 갖고 싶어져요. 이게 안 가지려고 안 갖는다라기보다는 내 관심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 힘들어서 민주당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민주당을 보고 있는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딴 곳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이용해서 흔들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기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평론가를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분열된다라는 이유로 과거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한 번 주고 나면은 그 마음이 닿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처럼 영정사진 한 장 놓지 않고 치루어진 장례식 설명드렸잖아요. 이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저는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당내에서 공격하다가 당대표하고 공격당하다가 야당 총선 치르고 대선 후보로 패배 후 단식까지 이것이 참 자신과 겪고 있었던 일들 이게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분과. 그러니까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냥 말씀이 없으신 분이고 답답하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는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그 마음은 이 고통받는 만큼 반작용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축적된 것이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길 바랬는데 단식 때 진짜 알아봤다. 그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심증은 확증이 됐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러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부산저축은행 이런 거 다 제껴두고 그 내면적 심리가 무엇일까? 김민석 의원님의 등장으로 이해가 됐다라는 것. 그분의 등장으로 정치인 상을 알아보니 민주당이 보였고, 그 안에 있는 민주당 내부의 여러 계파의 사람들, 다른 정당으로부터 단일화를 이유로 선거 때 유입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민련, 한나라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계파로. 결국 서사의 끝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사의 끝을 만드는 사람들, 결국은 시민이 완성해줘야 그 끝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최근 총선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차별주의, 성차별, 패권주의에 맞서 싸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건강한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프레임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나오냐?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를. 정치적으로 평화가 이념이 될 수 있는가? 평화를 이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한 적 있는가? 보통 평화를 상태라고 생각하지 이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평화를 이념으로 내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평화를 체계로 생각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 번째 대선 패배 후 영국으로 가셨거든요. 이분은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깊으시고 전 세계 석학들을 대상으로 철학으로 논거를 펼치셨던 분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누구도 평화를 이념으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화를,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전에 뭐 그분 강의 들으셨다라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셨는데 강의가 아니라 이 대등한 눈높이로 대화하시려고 하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청중들을 내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려고 했었던 성품이셨대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51년 민주당인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앞에서 다들 뭐 민주당원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 거 다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 때부터 63년부터 민주당원이셨어요. 1963년 김대중 대통령 세 번째 대선 패배 때, 아니 세 번째란다. 국회의원 세 번째 국회의원 나가셨을 때부터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귀동냥으로 들은 게 쐐기가 박혔기 때문에 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서고에는 김대중 이게 무슨 그거 같아요. 책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님 개딸인 것처럼 우리 엄마도 김대중 대통령 빠였던 것으로 하여튼 그런 성품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전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과거의 전쟁은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현대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핵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데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게 핵 전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평화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이분은 일찍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정합이 딱 맞는 것이죠. 평화를 이제는 상태가 아니라 이념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분의 통일론도 평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벌써 80년대에 나온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통일론자도 아니고 이때 말한 통일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단계로서의 통일론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지향적 통일 또는 평화 토대적 통일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은 같은 민족끼리 여기서 끝나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양극단적으로 끝이죠. 어떻게 보면 먹히는 부분이죠. 보수 지형에서는. 쓰이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서 투표를 해주는 것으로 지지 차원에서의 투표로 몰고 가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소탄 대실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이를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일을 조각조각 나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는 작은 강원 지역이라 같습니다. 군사 분기점에 있는 강원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은 백령도, 안면도는 서해안이죠. 하지만 서해안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리상 떨어져 있지만 백령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파일을 넓혀라. 그리고 향후 있을 민주당은 과거 대선 2020년도였나요? 21년도였나요?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0.73%의 차이를 자꾸만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는 그것을 트라우마처럼 말로 하는 여러 가짜는 평론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원도 아니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떠드는 현직 공천받지 못하고 외부 당으로 나가서 유입된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0.73%는 그들이 말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그때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사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네 사정이야. 우리 현재의 민주당 0.73%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 역사 김대중 대통령 이후 총재 시절 이후 최초로 연임을 주장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어떠한 유튜브든 자신들이 최초로 연임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해서 말씀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1기입니다. 전국에는 제가 혁신위원회 1기였을 때에는 전국에 400여 명의 혁신위원이 지역구별로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위촉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2기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 제가 1기 시절이요. 박시영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박시영 씨가 청탁을 의뢰받고 자신의 유튜브 그리고 리서치 기관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합 20일 단일화 이후 단일화가 왜 깨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여론 조작이 있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말해야죠. 노무현이라는 후보는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진 대선 후보였다. 궁금하시면 과거 자료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과 함께 해서 제가 앞에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샀던 PC 용량을 초과했었어요. 그래서 리셋을 리부트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이 사람들한테는 김민석 의원은 그냥 무조건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나간 김민세여야 된다라는 것만 내가 하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를 보여준다고 할지언정 그분들은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근거 자료 다 지웠어요. 초기화만 3번 했어요. 자료가 넘쳐나서. 궁금하시면은 각자들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자 찾아보고 각자 공부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남이 찾아줘서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것은 내 밥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지 않아요. 각자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형성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어준 여론조사꽃 최고 등급 장미 등급입니다. 회원비 100만원입니다. 여론조사꽃의 장미 등급을 이용해서 뉴탐사가 청담동 사건의 그러한 회원 등급을 마련해서 100만원부터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옆으로 살짝 새는 거지만은 저는 뉴탐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뉴탐사가 정말 다른 문제 다 제거하고 저도 뉴탐사 후원 많이 했어요. 조르세티 나왔을 때 밤샘 방송하셨을 때 후원 계좌로 100만원 입금했고요. 뉴탐사, 그러니까 더 탐사몰에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쉐키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사면은 14,700원, 800원 이런 거 해서 6봉지 옵니다. 6봉지인가 8봉지만 이렇게 와요. 2봉지 먹어보고 입맛에 안 맞으면요 4봉지 다 버려요. 쇼핑이 후원이다라는 말에 때문에 구매했어요. 심지어 열린 장터 시절부터 거기서 팔던 스타우드, 접시, 냄비 다 샀어요. 탄핵에 스모킹건 그 말 듣고 짜릿했습니다. 그냥 강진구 기자 말 무조건 다 믿었죠. 신도까지는 아니었지만. $50만원, 50만원씩, 100만원씩 또 후원했고. 정기 회원 그냥 계속 달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계좌, 이렇게 해서 이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그게 아니라, 계좌로 정기 결제하는 회원 가입은, 배지를 안 줘요. 배지를. 그래서 내가 전화했었어요. 나 이거 별 받고 싶다. 이게 별을 안 받으면은 왠지 좀 그렇더라고. 거기서 소외받는 느낌? 그 댓글도 안 읽어주는 거예요. 나 이거 별 달라. 그랬더니, 이게 핸드폰으로 그거 하래요. 제가 그 이후로 핸드폰으로 결제를 여기저기 하도 소액 결제를 카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너무 많이 이게 지르다 보니까 지름손이 이렇게 발동해서 제가 지금은 나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 못한다는 말. 이 오지랖이 넓고 성격이 또 그런 거 보면은 외면을 하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내가 또 쏠 것 같아.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것 같아서 핸드폰을 바꾸면서 내 번호는 내가 핸드폰 번호 이 번호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결제가 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번호를 해지해야지만 이 핸드폰으로는 결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지하고 후원했는데도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후원자 입장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약간 뭐 박시영식 얘기 나오다가 여론 얘기 나오다 이런 말 잠깐 나왔는데요. 뜬금포 같으시겠지만은 1부 잠깐 끊고 2부 넘어가기 전에 이건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구독자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각각의 언론사들이 싸운다고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끼리 독자들끼리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독자들은요, 자기들이 정보를 취득하면 됩니다. 왜 우리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끼리 서로 뭐 이 편 저 편을 나눠서 싸우게끔 만드십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반대편인 구독자인 사람은 개소, 뱀, 돼지, 동물농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쪽에선 또 돈탐사라고 말을 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 보았을 때, 돈의 흐름만 봤을 때는 뉴탐사에서는 후원 내역을 공개하셔라. 정천수 씨가 뭐 잘못했네 안 했네, 뭐 포주네 뭐네 이런 거 다 접어두고 개인 과거사잖아요. 그런 성매매 업소 아가씨들,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포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아가씨들, 거기에서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 업주를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문화, 이런 체계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노출되어 있고, 때려잡는다고 해서 잡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범죄만 증가합니다. 성범죄가 더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햇볕으로 나오게 해서 햇볕을 쬐어주고 곰팡이를 없애주고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지 개인을 성포주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관리했던 사람을, 그런 법을 외곽에서 일했던 사람의 법을 이용해서 했던 사람들을 업소 아가씨들까지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여성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치료도 해봤고요. 그런 업소조차도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채나 이런 식으로 부채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10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10의 9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구직 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 걸 어떡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보호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요식업처럼 성병이나 에이즈로부터 이 아가씨, 이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을 매번 관리 감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신원 파악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는 국가에다 대해서 먼저 말씀해야 되죠. 업소를 운영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생태도 잘 모르시면서 개인의 범죄 사실 하나 가지고 그것을 오라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개인 운전면허 취소부터 시작해서 교통범칙금, 남성들 폭행죄 하나하나 다 떼어볼까요? 당신들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개인의 범죄 내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정천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진짜 짜증이 확 나네. 국세청에 있었다는 안원구 씨라는 분을 통해서 불법 탈세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혹시? 그 픽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그 안원구 씨를 통해서 국세청 그걸로 통해서 아셨으면요, 그분에 대해서 정보연락 신청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봐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 없고 탈세권에 대해서 없는데 알아봤다 하면 그분도 법적 처벌받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이야 진짜. 뭐 대단한 정보가 아는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보호망법이에요. 뭔 줄 아세요? 한 개인의 범죄 전력을 얘기하시기 전에 그것은 경찰서를 가도요, 당사자 이외에는요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부 당국에서 탈세 외 동종 전과 범죄자들로 인해서 흉악 무도 범행이 발생됐을 때 범죄자들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될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경찰 이외에 탈세 외에는 범위는 좁혀지네.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당사자분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만약에 그 정보관리, 국세청 정보관리 프로그램으로 열린공간 그 대표하시는 분, 그분의 뭐 범죄 사건 내용을 아셨다라고 하면은 그분 법적 처벌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뭐 탈세가 없으시다면은. 그런 걸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어져 있는 일만 놓고 봤을 때 뉴탐사는 시민들의 후원금 사용 내용을 밝혀라. 진작에 밝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22억이라는 뭐 돈을 남겼다면서요. 남을 사기꾼 내용 뭐 이런 걸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런 거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정천수 씨를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야 했던 그 직원분들,
생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치료도 했고 치유 상담도 했고 그분들의 비만 치료도 했고 성형도 해드렸고,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성형을 하는 건 아니고 성형 상담도 해드렸고, 너무나 많은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3%대 포함되는 10%부터 다 알아요. 제가 일하는 게 다 여자들하고만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고위 관직 사모님들부터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세요. 오랫동안 고객으로 만나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세요. 많은 얘기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왜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 하여튼 혁신위원회 하면서요, 알았습니다. 박시영 씨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요,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한 사람한테만 여론조사가 전화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말을 해요. 갑니다. 가는 것이고, 명태균 씨는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돼요. 당신 마케터라면서요. 무슨 마케터야. 마케터는 조작하고 돈 받고. 이번에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님 연임권,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당황해하는 거 보셨죠? 어떤 유튜버든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신의 세를 형성하고 여론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당 대표님 연임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 연임을 말하는 것은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서 말을 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느 유튜브든 간에 자신들이 연임을 먼저 맺혔다라고 말은 하죠.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입소문의 심리. 입소문의 심리요. 이 좋은 것은요, 함께 공유하는,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특히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 내부에 속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성이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내면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에요. 저는 채널이 작다 보니 제가 말을 한 거는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저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어떤 누군가는 확장성을 펼쳐줄 것이고, 일종의 임금님이 기는 당나귀 귀 전법인 겁니다. 입소문, 말 없는 말이 발 달려간다는 여론은 이렇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여론은 입구, 말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부 비만 성형합니다. 이 피부 비만 성형을 하면서 원료 원가에 의해서 가격 측정을 제가 매겨요. 프로그램을 짭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유동 인구수부터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계 장비 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의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비부터 포함까지 다. 명태균 씨 마케터라면서요. 모든 걸 갖다 파는. 저도 병원 마케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틀렸어. 마케터로서 자격이 없어. 마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나처럼 하는 거야. 나처럼. 방법을 지금 사전에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평론을 한다 그러고 뭐 예언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평론이 어디 있고. 앞이 보이면요. 막아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죠.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서 그런 일을 해요. 명태균 씨, 당신 개수작 떨지 마. 말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말이 삼천포로 옆으로 많이 새. 그리고 지금 명태균 강혜경 씨 사건 뭐 이렇게 국감에 나가고 하던데 여러분 그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강혜경 씨 한 분 이제 고발 당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누구 하나 고소된 거 없고 현재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처벌 내용, 사건에 대한 내용 눈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무언가가 있으면요. 명태균 씨는 찔끔찔끔 그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공개해야 되는 게 맞고 아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김어준 씨 절친인 뭐 주진우 씨라는 분 뭐 7시간 만나서 뭐 취재를 했다. 그분이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김건희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집어치우고 여론조사 꽃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을 만나서 김어준 당사자가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김어준 씨가 만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그래도 선배라고 만나서 뭐 비법을 전수 받았겠죠. 그런 내용 자기랑 말한 내용 뭐 녹화나 녹음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진우는 기자니까 그래도 썩어도 준치니 현재 뭐 기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기자인가요? 뭐 어느 신문사 소속인가요? 그 사람이 아직은 뭐 지금까지 뭐 시사인은 아니잖아요.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확인하러 만났을 거예요. 그런 거 확인하러. 여론조사 꽃 만들면서 필요했던 거.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을 만드는 이유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 이유는요. 국가에서 선거철 이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만들어진 선거 여론조사 기간 있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가 보조금,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요, 여러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진 영상에 썸네일에 하나 띄운 게 있어요. 여론조사의 숨은 비밀. 아무도
믿지 마세요. 뭐 말하지 마세요인가? 내가 그거 올려놓은 거 있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원래 썸네일 같은 거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구글에서 아예 올리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썸네일 조금, 그냥 한 2분 3분에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올리긴 하는데, 사람들 썸네일에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아서. 그 AI 많이 너무 쓰면은 허접하잖아요. 웬만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허접하더만. 유치하고. 제가 그래서 놀경도 녹음할 때 그거 다 손 피치로 다 한 거예요, 그거. 그 AI 음악 만드는 것도 너무 허접하잖아, 다. 그 제가 다 악기 연주해갖고 다 녹음해서 다 로직으로 입력해서 다 한 거예요. AI로 한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샜는데요. 명태균은 나한테 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여론조사기가 뭐 마케터라는 소리, 개소리 집어치워라. 내 앞에선 명함도 못 내빈다. 나중에 뭐 그런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이고요. 마린이 옆으로 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다혜 씨 자녀 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좀 탈당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고, 박근혜만 안 그랬어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 탈당하셨어요. 자동 탈당.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의 원인은 첫 번째, 자녀들의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탈당의 원인들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요. 자녀들의 사고, 비리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탈당을 하셨어요. 사과하셨나요? 문다혜 씨가 사과하셨나요? 조사받으러 나올 때 했잖아요. 조사받으러 나올 때. 그리고 조사를 그렇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걸리잖아요. 경찰서에서 바로 조사받고 거기서 처분받고 그냥 가요. 뭐 그렇게 십며칠이나 흘러서 그렇게 받나? 알 수 없고, 자녀들의 사고나 비리 등으로 언론이 장식이 되면은 대국민 사과하면서 탈당하셨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시길 청원하였고요. 두 번째, 대선이나 선거 직전 경쟁자의 압박이 탈당의 원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요. 이때 중립을 선언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정당에 포함됨으로써 반대 정당으로부터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던 정당이 경쟁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까봐 탈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 당 대표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탈당을 하셨던 거에 맞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현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야권의 권력 구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재인, 양산, 책방,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민주당 내부 선출된 의원들이 양산, 책방, 청와대로 눈에 띄게 행렬을 합니다. 그런 행렬들이 보입니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시민들 눈에는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요. 대선 후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것은 아닌가. 대선 후보 두 사람. 최근에 만나셨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앞세우는 언론들을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이시죠. 또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타당 의원까지 해서 3자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불안감까지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의 참 말하기도 힘드네요. 말하면서 전 대통령이 현재의 당 대표와의 경쟁이 있나, 이 경쟁을 하나 라는 의문점까지 듭니다.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 임기 끝나고 퇴임식 때 다시 출마할까요? 라는 말을 국민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어 시민들은 힘듭니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서 자꾸 잊혀지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계자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을 후계자로 지목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 당권을 노렸던 윤석열에게 두들겨 맞은 후 이낙연, 조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인데 이 윤석열이라는 잘 드는 칼을 사용하다가 잘못 버리신 것이죠. 대통령의 탈당론은 벼랑 끝에 몰린 야당이 꺼낸 최후의 국면 전환용 카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잘 하고 있고 쇄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야당의 보폭을 넓히고 이재명의 보폭이 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의 탈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보폭을 넓히고 민심을 되돌리고자 할 때 대통령과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걷는 실천을 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최후로 꺼낸 카드입니다. 개파의 수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 전체 민정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선 이후 넷째, 대선 이후 이재명 당대표 1기 이후 지도부 2기가 들어섰습니다.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될 것입니다. 친문계에서는 안 된다고 버틸 거고요. 핵심 지지층에서는 역시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핵심 지지층 역시 처해질 어차피 상황입니다. 한 번은 겪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명박, 박근혜처럼 문제 발생 후 탈당과 함께 당정을 정리하지 마시고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영광을 누렸던 만큼 떠날 때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탈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탈당 안 하시면은 최고위원이나 뭐 어떤 분들께서 당에서 대표에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송영길 전 대표나 뭐 다른 분께서도 대표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선인데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시기는 매번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을 그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한 김남국 의원 이외에 기타 등등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요. 탈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0.73% 갖고 목줄 잡지 마세요. 소탄 대실 하실래요? 그들과 탈당하는 순간 개딸은 나갈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순간 우린 나갈 거예요. 개딸로서 말합니다. 어디서 민주당을 구정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켜온 민주당 단식으로 우리에게 당원 민주주의 돌려주셨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당 아니라고요. 이제 의원들 몇 사람이 밖에서 함부로 협의되지 않은 내용 생각 함부로 말씀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